어떤 음식이라든지 이런 데서 세균성 감염이라든지 원바람을 드러내는 수술을 했을 때 전이가 되어 있는 암들이 빨리 커요. 그리고 또 치료에 대한 내성이라든지 저항이 이제 많아지죠. 상관이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암에서 치료에서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가장 좋은 치료가 안녕하십니까. 나으라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요즘 우리 환자분들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또 더워지면 기력도 떨어지고 운동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또 환절기하고 같이 겹쳐서 기온이 많이 변화가 심해요.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암은 절대 이렇게 단시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라톤이다 생각하시고 꾸준히 어떨 때는 뭐 좀 쉬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을 건데 그런 때 항상 조절 잘 하셔가지고 하시고 또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자료를 알려드리도록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은 우리 이제 암 환자분들이 이제 면역이 많이 이제 떨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라든지 이런 데서 세균성 감염이라든지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주의하셔야 되겠고 또 여름에는 겨울에는 우리가 추워서 운동하기 어려운데 여름에는 이제 너무 더워서 또 이제 땀이 너무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하루에 아침이나 저녁 때 좀 날이 선선해질 때 이렇게 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암은 어쨌든 어느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그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암 자체는 뭐 힘들고 하지만 이 장애물을 잘 넘으셔야 되기 때문에 힘을 내서 최선의 노력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항상 날이 덥지만 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사기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바람에 어떤 이제 다른 데로 자리를 옮겨가거나 그러면 이제 전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니면은 어떤 재발을 했거나 그리고 처음 발견했을 때 다른 데 이미 전이가 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사기라 하거든요. 근데 사기가 되면 일단은 다른 데 전이가 돼 있는 걸 이제 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전이가 돼 있는 경우에는 원바람을 드러내는 수술을 했을 때 전이가 돼 있는 암들이 빨리 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이가 있는 암에서 원바람을 수술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전이암들이 빨리 클 수 있는 그런 여지만 남겨놓거든요. 또 우리 암에서 암 생리에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원발암은 시작하는 암이에요. 처음에 이 암은 자기가 전이를 만들어 놓은 암들이 새끼암이잖아요. 이 새끼암을 억제하는 힘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발암이 그 억제력이 있기 때문에 전이암들이 성장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바람을 드러내버렸을 경우에는 이 전이암들이 빨리 크고 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또 다른 전이암들이 확 커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수술을 해서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이가 돼서 사기가 되면 수술을 하지를 않습니다. 득이 없어요. 득이. 그리고 득이 없을 정도만 된다면 모르겠지만 오히려 더 빨리 악화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또 이 원바람을 드러내게 되면은 억제력, 새끼암에 대한 억제력도 없어지지만 수술이라는 것 자체로 인해서 면역이 떨어져요. 그러면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진 면역 때문에 더 빨리 주변에 있는 암들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사기암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수술이라는 것은 이제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항암이나 방사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치료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기가 되면 우리가 원바람만 있는 경우에 비해서 애우가 좋지 않다는 게 치료 방법들이 많이 제한이 되고, 그리고 또 치료에 대한 내성이라든지 저항이 이제 많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기가 됐을 때는 치료 방법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대개 할 수 있는 것은 항암제. 항암제는 뭐 여러 가지 세포 독성 항암제 사용할 수 있고, 표적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면역 항암제라든지,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임상하는 약들이 많이 나오니까 또 컨비네이션, 한 가지 약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약을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쓰는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방사선, 이런 부분들하고. 그런데 수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전이암이라든지 어떤 아주 그 장기에 우리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작용 같은 게 나올 때는 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근치 목적으로, 암을 치료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미 사기가 되면 3기로 돌아간다는 말은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3기는 림프절 전인데 이미 다른데 혈행성으로 이미 가버린 경우이기 때문에 3기로 돌아온다는 그런 말은 쓰지는 않지만, 4기가 치료가 안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근데 4기가 된 경우에 보통 이제 5년 생존율이 확 떨어지죠. 보면은 한 20, 30% 정도로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치료가 되지는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치료가 그렇게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4기에서 3기로 간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고. 예. 수술하게 되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수술을 하게 되면은 수술하고 나서 회복을 해야 하잖아요. 회복을 하는 동안에는 생리적으로 면역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수술 범위에 들어오지 않았던 암들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변에 뿌려져 있는 이런 암들이 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자연치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이론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수술하게 되면 면역이 떨어져 가지고 재발 전이가 잘 된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수술하지 않는 게 낫다. 그리고 자연치유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수술을 했을 때 면역이 떨어지는 건 맞다 이거죠. 맞지만 그러면 우리가 면역을 높여주는 부분들을 한다면, 보완을 한다면 상관이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암에서 치료에서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가장 좋은 치료가 수술이거든요. 수술은 그 자체로 가장 큰 덩어리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하는데 사실 자연치유라든지 이런 부분 수술을 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가성비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뭐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암이 그런 성장 속도가 빠르다면 빨리 큰 덩어리를 제거해 주는 게 우선이지, 이게 깔짝깔짝 건드려 가면서 홈이나 곡괭이 가지고 끄집어 내듯이 하는 게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오히려 계속 더 커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만약에 이 부분들을 제거해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 사이에 암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데 전이가 돼버릴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러면 전이가 돼버리면 훨씬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수술할 때 면역은 떨어지는 건 맞지만, 이것을 보완하는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한다면 수술로 인한 어떤 그 우려하는 이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3기라는 것은 이제 주변에 이제 림프절까지는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술 범위 바깥에 이미 암세포들이 가 있을 가능성은 많거든요. 우리가 4기라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암세포가 전이 된 경우를 우리가 4기라 하는 거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뭐 CT나 MRI 이런 걸 찍어 가지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변에 암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단지 검사상이 안 보이는, 우리가 현미경으로 봐야 될 정도의 사이즈로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림프절에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났을 때 수술 범위에 들어오지 않지만 남아있는 얘들이 커진다면 사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1기라고 수술을 했는데 한 6개월이나 1년 지나가지고 4기라고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수술이 잘못됐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큰 덩어리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조직 검사를 해요. 그래서 수술 범위, 경계선, 수술 때 있는 마지막 경계선에 암세포가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이것도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다 포함이 안 됐는데 나중에 이게 다른 데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뿌려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뭐 1기나 2기, 3기라 하더라도 수술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전이암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그럴 가능성 때문에 항암이라든지 방사선을 아무 보이진 않지만, 예? 우리가 지금 이런 검사상에 보이는 암을 드러냈다고 말이에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뿌려져 있는 암세포들이 다시 클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기 때문에, 뭐 2기, 3기, 4기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항암도 하고 방사선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특히 이제 이 복강 내에 있는 경우가 좀 그런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CT라든지 MRI라든지 이런 우리가 암이 있는 것을 검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CT나 MRI는 그림자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고형 성분의 암들, 되게 뭐 유방암이라든지 폐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잘 보여요. 그런데 복강 내에 있는 암들은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강 내에 있는 위라든지 대장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고 내시경에 조직검사하고, 그런데 장 바깥으로 퍼져 있는 암은 잘 발견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장 안에 있는 림프절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는 것도 잘 우리가 그런 검사상으로 발견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종 개복을 하고 보니까 너무 퍼져 있더라,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경우는 종종 있고, 실제적으로 그럴 가능성도 항상 존재한다고 보죠. 우리 이제 그 환자분들이 항암이라든지 방사선이라든지 하면은 일단은 암을 무조건 다 없앤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오느냐면, 우리가 항암제를 쓸 때 항암제라는 게 암을 죽이는 약 개념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 암세포만 죽이는 항암제는 지금 특히 세포독성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항암제는 빨리 성장하는 세포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거 셀 사이클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는 하나의 세포가 둘로 쪼개진단 말이에요. 둘로 쪼개지는데, 이럴 때는 보면은 안에 세포질 안에서 또 하나의 세포에 쓸 이런 그 기관들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핵도 둘로 쪼개져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쪼개지는데, 이런 과정에 있을 때에 약이 효과가 나요. 이게 빨리 크는 세포지, 절대 항암제라는 것은 암세포를 죽이는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암세포가 워낙 빨리 크는 현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 현상을 이용해 거기에 작용하는 약을 쓴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암은 모든 세포가 똑같이 분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세포는 분열을 하고 있고,
어떤 세포는 분열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세포는 분열이 끝나고 쉬고 있고 그러면 항암제는 어느 때 암을 죽이느냐? 분열을 하고 있을 때 죽여요. 그러면 한번 항암했을 때 분열하지 않는 놈들은 안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보면 이제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항암할 때 한 30%의 암이 분열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30% 죽겠죠. 그러면 70%는 안 죽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다음 항암할 때 또 이 70% 중에서 다시 분열을 시작하는 놈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또 30% 죽는 거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볼 때 계속 70%가 됐을 때 70%에 30%. 그 다음에 또 남아있는 놈의 30%만 죽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더라도 안 죽고 있는 놈들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항암을 해서 100% 암을 죽이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항암제가 약해서, 암보다 약해서 암을 죽이지 못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예? 그렇게 확률적으로 죽여 가기 때문에 빨리 크는 놈만 죽이기 때문에 쉬는 놈을 못 죽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방사선에서 이제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할 때는 방사선 자체가 암세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 방사선은 우리 세포 안에 물에다가 방사선을 쪼이게 되면 이 물 안에 있는 산소 있잖아요. 산소에 의해서 산화물이 만들어져요. 이 산화물이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방사선을 할 때는 그 산소 공급이 좋아야 돼요. 그 산소가 많이 있어야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암은 덩어리가 커지다 보면은 바깥에만 혈관이 있어요. 그래서 안에는 혈관이 큰 덩어리에 저 깊은 데는 혈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겉에 혈관이 잘 가 있는데 산소 공급이 잘 돼 있는데 여기에다 방사선을 때리면 그 방사선이 그 산화물을 만들 수 있는 그 세포까지는 죽여요. 그래서 껍질을 벗겨내서 죽인데 저 안에 산소 공급이 안 되는 이런 암 조직들은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한다 하더라도 이게 죽지 않는 놈들이 남게 돼요. 그래서 방사선도 마찬가지로 항암제는 마찬가지로 100% 암을 다 죽이지는 못해요. 그러면은 왜 그러면 항암이나 방사선을 하느냐? 사이즈가 줄어들고 이때 내것 면역들이 같이 공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남아있는 놈들을 다 제거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1기, 2기 암 환자들이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을 하고 나면 완치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항암이나 방사선 하고 다 못 죽인다면 완치가 될 수가 없는 거지만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때 작용하는 게 필요한 게 면역이에요. 내것 면역세포가 수술하고 나서 항암 방사선에 의해서 잡지 못하는 놈들은 우리 면역세포가 잡아주면 완치가 되는 거고 만약에 잡지를 못하면 나중에 이제 사기, 전이, 재발 이런 걸로 이제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면역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암이나 방사선은 이걸 하면은 다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제가 설명했듯이 면역이 왜 중요한가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다 못 잡는 것은 근다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수술할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다기서 항암을 마르고 닳도록 계속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 면역을 잘 살리는 치료가 중요하다는 의미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꺼번에 할 수 있다면은 좋죠. 그래서 한꺼번에 하는 치료가 이번에 이제 요즘에 나오는 카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에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항암이나 방사선은 이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항암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움직이는 놈들만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에 100% 이 암세포가 동시에 100% 같이 성장을 하고 있으면은 항암 한 번 때려가고 끝나겠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일부만, 퍼센테이지예요. 일부만 활동을 하고 일부는 쉬어있는 놈들이 있어요. 이게 쉬어있는 놈들이 활동을 안 하니까 항암을 하더라도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 쉬는 놈들이 활동을 할 때 항암제를 쓰면 또 이놈들이 죽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 해가지고 전체를 못 죽이기 때문에. 쉬었다가 다시 죽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프로토콜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3주 프로토콜도 있고, 뭐 1주 하는 것도 있고, 4주 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항암제를 한번 때리고 나서, 이 항암제가 암만 죽이는 게 아니고, 내 정상세포도 때린단 말이에요. 그럼 정상세포가 손상을 입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상세포가 회복할 시간이 있어야 돼. 항암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시간까지 고려해가지고 그걸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이제 프로토콜은 뭐 몇 차례 한다. 이거는 이게 이제 그 항암제를 약을 만들면서 여러 임상도 하고 뭐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약이 가장 몇 번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가. 그런 부분의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프로토콜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뭐 4번을 해야 된다, 뭐 8번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몇십 번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환자의 상태를 보고서 하는 것보다는 원래 이 약 프로토콜이 이제 나와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같은 경우는 방사선도 보면은 한꺼번에 못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혈액 공급 때문에. 그래서 혈액이 공급되는 암 조직에 효과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혈관이 겉에만 있기 때문에 깊게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다 보니까 여러 차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 적게 하면 뭐 한 10번에서 뭐 한 30번 이상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양파 껍질 벗겨가듯이, 그래서 한 껍질 벗기고 또 혈관이 또 들어오면 또 하나 벗기고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약을 또 찾아야죠. 그래서 한 가지 약만 가지고 어떤 암에 뭐 유방암이다. 유방암에는 무슨 약을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약을 쓰고, 그리고 또 우리 그 암에 대한 유전자 변이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다. 유방암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100이면 100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전에 그 외국의 어떤 그 논문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암은 같은 암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유방암이라 해도 유방암은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이라든지 이런 방사선을 쓴다 하더라도 반응이 다 다르고, 그러면 한 가지로 써서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듣는 사람은 또 다른 기전을 가진 약제를 가지고 쓰고, 그러다 이제 나중에 이제 정 안 되면 이제 약이 없어가지고 이제 임상이라는 것을 하게 되잖아요. 임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는 약을 환자들한테 얼마나 효과 있는가 이것을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환자들이 더 이상 쓸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런 임상약. 근데 그게 장점도 있어요. 새롭게 나온 약들은 훨씬 더 효과가 더 높은 걸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도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법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 치료를 진행해 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항암을 하게 되면 빨리 성장하는 세포를 때린다 했잖아요. 그 중에서 또 빨리 성장하는 세포가 이 백혈구. 백혈구가 이제 그런데 백혈구 중에서도 호중구가 성장 속도가 엄청 빨라요. 왜냐하면 수명이 짧아서 그래요. 보통 호중구가 한 6일 정도 수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다른 림프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개월에서 1년 정도 수명이 돼요. 근데 6일밖에 안 되니까 계속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항암제는 이렇게 빨리 필요해서 빨리빨리 만들어내고 성장을 하는 세포들을 때리기 때문에 호중구가 공격을 받죠. 그래서 우리 항암을 하면은 우리 환자들은 암하고 관계되는 면역 세포 그러면 호중구인 줄 알아요. 근데 호중구는 항암을 하는 동안에만 중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중구는 원래 세균하고 싸우는 세포가 호중구예요. 그래서 호중구가 떨어지게 되면 세균 감염이 잘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세균 감염이 되면 암을 잡으려다가 오히려 다른 뭐 폐렴이라든지 이런 감염 때문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호중구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 항암을
양을 줄이든가 연기를 하든가 정 안 되면 이제 중단을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호중구를 어떻게 높이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중구를 높이면 일반적으로 이제 뭘 먹어서 이제 높일 건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특히 이제 이게 호중구도 단백질로 만드는 세포란 말이에요.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단백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우리 환자분들이 뭐 추어탕, 뭐 전복, 뭐 여러 가지 뭐 육고기들, 막 이런 부분들을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뭐 조금 뭐 먹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많이 먹는다 해가지고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육고기나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 같은 경우는 딱 필요한 양 외에는 전부 우리가 신장 콩팥을 통해서 배설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준다 해서 많이 이용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약간은 항암을 하는 동안에 파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용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막 몽땅 넣어준다 해서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몽땅 넣어줬을 때 항암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간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부담이 되는데 그런 부담을 더 높일 수도 있거든요.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막 이런 것을 먹어가지고 되는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저는 우리 채식 중에서 보면은 그 당근 같은 것도 올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오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마토라든지 비타민 A가 들어있는 게 면역 제법 올리거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버섯 종류가 상당히 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운동을 좀 잘 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운동을 해서 근육량이 늘어나면 우리 그 면역이 올라가면서 호중구도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보면 그런 데이터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하고 하는 사람하고 해서 호중구가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항암을 더 견딜 수 있는 힘이 좋아지잖아요. 이런 논문에서도 보면 근육량을 잘 늘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항암을 하면 대부분 환자들이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안 움직이려고 해요. 안 움직이면 그만큼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호중구도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항암을 하게 되면 움직일 수 있는 한은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 뭐 일어서지를 못한다. 그러면 누워서 발 굴리는 거라도 좀 해야 되고, 바깥에 나가기가 어려울 정도다. 그러면 집 안에서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스트레스를 줄여야 돼요. 우리 암 환자들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뭐 통증이 오니까 스트레스, 또 암을 앓고 있는데 뭐 가족들 간의 문제, 또 암에 대한 어떤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에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 항암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 항암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내가 최대한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면역을 높여서 호중구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수면이에요. 잠을 잘 자야 돼요. 잠을 잘 자면은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면역이 올라가요. 자고 있는 동안에.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면역도 올라가서 호중구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호중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이나 이런 현대의학적인 방법이 암 치료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기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술, 항암, 방사선의 주 치료가 되는데, 사실 예전에 우리가 암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미국에서 선포를 하고 한 20년 동안 온갖 방법을 다 해가지고 해봤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1993년인가 이때 그 발표가 됐잖아요. 암과의 전쟁에서는 실패했다. 그런데 돈도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었죠. 막.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결론이 난 게 뭐냐면, 현대의학만 가지고 100% 암을 잡을 수가 없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때 놓친 부분이 뭐였겠느냐. 무조건 암을 죽이려고만 하는 치료만 하다 보니까 그랬어요.
근데 내 몸을 활용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을 찾은 게 이때 나온 용어가 통합의학이에요. 통합의학이라는 게 뭐냐면 뭘 다 무조건 모아서 했다 그 뜻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이라는 기둥을 두고 이게 완벽한 이 치료를 다 못 해내더라.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보완을 해야 된다. 끼워 넣어야 된다. 그 끼워 넣으려고 보니까 아무거나 끼워 넣을 수는 없잖아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끼워 넣어야 돼서 그래서 미국에서 이 끼워 넣는 치료법들을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을 해서 근거가 있는 것들을 끼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용어를 해서 통합의학이라는 용어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통합의학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환자분들이 통합의학, 요즘에 통합의학 하면은 어떤 뭐 보완대체의학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보완대체의학이라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통합의학은 그 말에는 근거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들을 현대의학에다 모인 것을 통합의학이에요. 근거가 없는, 예전부터 해와서, 해보니까 어떻더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대체의학, 보완, 의학, 이제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현대의학만 가지고 치료가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된 겁니다. 이제 추론들이 많아요. 암이 왜 내가 분점을 내는 개념이잖아요. 분점을 내는가.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종종 생각을 해봐요. 왜 암은 다른 데다 전이를 할 건가? 사실은 암도 하나의 생명이거든요. 생명. 우리 생명은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종족 보존이에요. 종족.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그 멸종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큰 그 생명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암도 우리 몸 안에 있으면 내것 세포가 변했지만 이것 자체로 인해서 하나의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한 곳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공격을 받아서 멸종돼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뿌리기 위해서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암이 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그만큼 그 원바람이 있는 자리에 환경이 생존하기가 넉넉지 않아서 오히려 또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하는 왜 전이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암이라는 게 생명체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들 내가 여기서 이 환경에서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종족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겨가서 좀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가는 이제 이런 부분들. 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떨어져서 저리 갔으면 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는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는 일단 본체에서 떨어지면 생명 유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암 덩어리에서 하나의 암세포가 떨어져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다시 자라요. 그런데 그러면은 원래 떨어지면은 못 살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안 죽고 갔단 말이에요. 안 죽고 가면은 이 가는 동안에 우리 혈관이든지 림프관이든지 따라가다 보면은 무수히 이 암을 공격하는 공격력들이 우리 이제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물질들이 있어서 암을 공격을 해서 살지 못하게 가다가 다 죽는단 말이에요. 가다가. 그런데 살아서 간 놈은 일단은 이놈보다는 원바람이 있는 이거보다는 뭔가가 달라졌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원바람이 있는 세포는 그냥 떨어지면 죽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되게 이제 기전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원바람에 있는 암세포는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순한 암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일반 암세포하고 줄기세포 암하고 구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넘어가려면 줄기세포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줄기세포로 바뀌면은 이게 우리 상피세포에서 우리 암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게 상피세포로 해서 떨어져서 나가서는 못 살아요. 그래서 간엽세포라는 걸로 바뀌어요. 근육이라든지 아니면 연골이라든지 이런 구성하는 세포들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동글동글하거나 이런 암세포가 길쭉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 세포로 바뀌어야만이 옮겨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간엽세포가 되면은 이거는 줄기세포 쪽에 가깝기 때문에 항암이나 방사선이나 이런 데 잘 안 죽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원발암은 상피세포암이 대부분이고, 그런데 전이암은 일단 간엽이라는 줄기세포 쪽으로 바뀌어가지고 다시 자리를 잡게 되면은 이제 상피세포 쪽으로 바뀌는데, 여기에서는 이게 이제 상피세포가 성격이 이제 줄기세포 쪽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치료에 저항이 되고, 그리고 성장 속도도 달라지고, 그래서 시작은 여기서 원바람에서 시작을 했지만 전이암은 성질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암이 발견이 됐어요. 암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간에 암이 있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간 세포에서 오는 암이 아니고 유방에서 온 세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 암이 그 자리에 있는 그 조직에서 변한 게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간에 전이암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원바람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간을 갖다 보니까 간에 암이 있어서 보니까 유방암 조직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유방에는 암이 없어요. 유방에는 암이 없어. 그러면 유방에 있는 암은 없어져 버렸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간에 있는 유방암은 살아있어요. 그럼 만약에 성격이 똑같으면 우리 면역에서 지금 유방암에 있는 것은 없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유방암이 없어지면, 유방에 있는 게 없어졌으면 우리 간에 있는 것도 없어져야 하잖아요. 근데 간에 있는 것은 없어지지를 않고 유방에 있는 원바람은 없어졌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원바람보다 이 간에 있는 전이암이 성격이 더 악화돼서 더 저항성이 많고 내성이 많았다. 그래서 면역세포에 안 죽고 살아남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보면은 벌써 원바람과 전이암에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만약에 간을 검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암덩어리 있어서 검사를 했는데 유방세포가 보였다. 그러면 이건 간암이 아니에요. 전이 유방암이 돼요. 전이 유방암. 그래서 그거는 그 간암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에 있다 해가지고서 거기에 있는 암이다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원 세포가 있던 자리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2차 전이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말기라는 의미하고 우리가 재발 전이가 일어나면 우리가 사기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사기라는 용어하고 말기하고는 달라요. 사기는 일단은 우리가 1기, 2기, 3기, 사기는 이 암의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수를 나눈 것일 뿐이지 말기라고 하는 것은 컨디션하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기는 이제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편하게 이렇게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말기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 사기는 그럼 말기는 치료를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더 이상은. 그래서 완화치료라는 용어를 이제 써요. 완화치료를 하는 그런 개념을 쓰는데, 사기는 아직은 치료를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치료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치료율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한 20, 30%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말기란 용어하고 사기하고는 완전히 별개죠. 네.
일반적인 암세포라기보다는 줄기세포 쪽으로 바뀌어 있는 이제 이런 상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용어를 갖다가 좀 상당히 설명하기가 근데 이제 좀 이게 이제 좀 어렵겠지만 전문 용어를 좀 한번 쓸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암은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내 나이가 지금 한 50대 됐다고 그래요. 그럼 50대에 암이 발생을 하면은 이 사람은 정상 세포는 50대죠. 근데 암은 일반적으로는 이 암은 빨리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포가 빨리 클 때에 암세포, 그 세포의 유전자를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빨리 클 때는 언제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빨리 크는 때잖아요. 10달 만에 한 4kg의 몸무게를 만들 수 있는 그 정도 빨리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암은 그 퇴행이라는 용어를 써요. 정상세포가 50대인데, 암세포는 뭐 10대, 5세, 1세, 이 상태에 있는 세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상피세포암은 대개 어디까지냐면은 줄기세포 되기 직전까지 분화를 하고 있는 상태의 암은 우리가 일반적인 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화도를 좋은, 그 다음에 모더레이트, 중간, 그 다음에 푸어, 분화도가 떨어지는 경우. 근데 언디플레이션, 분화도 하나도 없다. 우리가 막 엄마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수정이 됐을 때는 우리가 어느 그 세포가 아무 기능이 없어요. 막 개수만 늘어나요. 이 상태, 그거는 분화도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줄기세포라고 하면은 대개 뭐냐면 이런 상태. 그래서 우리가 그 세포로서 기능을 못하고 그냥 개수만 늘어나는 단계를 이제 줄기세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배아줄기세포, 예? 이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암 줄기세포 이런 표현을 쓰고 분화가 시작을 돼 있는 약간이라도 분화가 돼 있는 암은 우리가 이제 일반 암세포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발 전이암은 대개 이제 줄기세포 쪽으로 다 바뀌어 있어요. 줄기세포 바뀌어 있으면은 이 줄기세포는 여러 치료에 저항을 하죠. 우리가 육종이 우리가 일반 암에 비해서 치료가 잘 안 된다는 하거든요. 육종이 어렵다는 게. 근데 육종은 이 상피세포에서 시작한 암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간엽세포, 그러니까 중배엽이라고 하는데 근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연골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백혈병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육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포에서 시작한 암은 바로 이게 줄기세포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치료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발 전이암은 일단은 이런 그 줄기세포 쪽에 가깝기 때문에 치료도 더 잘 되질 않고, 네, 그리고 암도 빨리 악화가 되는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재발했다는 것은 지금 원발이 있는 게 거기서 수술에 드러냈는데 또 커졌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다시 성장을 하면 이건 재발이고, 그 다음에 뭔가가 다른데 옮겨갔어요. 떨어져 나갔어. 분가를 했어. 그럼 림프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조직이라든지 이런 데를 분가해서 나가면 이게 이제 전이가 되는데, 우리가 전이는 림프절에 가 있는 것을 가리켜서 무조건 전이암이다 말은 잘 안 써요. 우리가 림프절까지 가는 경우는 3기까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이 그러면 이제 4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4기를 말할 때는 다른 장기나 조직으로 갔을 때를 이제 전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래서 림프절도 우리가 전이라는 용어를 쓸 수는 있어요. 아주 먼 곳에 가 있는 경우에. 특히 우리가 장 안에 있는 이런 암들 중에서 우리 목에 있는 그 림프절, 뭐 버커스 노드란데 이런 데 가는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이 암의 애우가 안 좋은 징후로 보거든요. 이럴 때는 그것도 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유방암이 있었어. 근데 7년 후에 또 뭐 간에 암이 생겼어.
그래서 간을 갖다가 그 암 조직을 떼서 검사를 해보니까 유방세포가 보여. 그러면 그거는 전이암이 되는 거고. 근데 떼서 보니까 간암 세포야. 그러면 그거는 새로운 원바람. 그 이제 2차 암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죠. 되게 우리 몸에서 전이가 잘 드러나는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제 그 제일 복부 내에서 복강암의 전이가 가장 잘 되는 것은 일단은 간이죠. 간은 모든 혈액이 간을 지나서 우리 혈액의 심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간을 다 거치거든요. 그래서 복강에 있는 암들은 가장 전이가 잘 되는 것이 이제 간이 될 거고, 그리고 또 복강에 있는 주변에 복막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복막 전이가 잘 일어나죠. 그래서 복강대에서는 보면 간하고 복강이 많고, 그리고는 이제 또 폐의 전이가 또 이제 혈행성으로 해서 전이가 잘 오죠. 우리 유방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폐 전이가 오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뇌가 또 전이가, 특히 이제 유방암이나 폐암이나 이런 거 보면은 뇌 전이가 잘 오는 경우가 있고, 또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뼈 전이가 잘 오죠. 그래서 가장 잘 오는 것은 우리가 간이나 그 다음에 복막, 폐, 뇌, 뼈 이런 부분들이 전이가 잘 되는 그런 것이죠. 이게 이제 그 통계 자료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어떤 자료는 뭐 한 20%, 어떤 자료는 한 30%. 또 암종별로도 좀 차이가 나죠. 어떤 암들은 뭐 전이가 되면은 바로 뭐 10% 이하, 췌장암 같은 경우라든지 폐암이나 이러면 10% 이하로 내려가 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한 30% 이하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재발 전이가 된 상태에서는 이제 원바람이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다. 그러면은 뭐 어떤 약을 몇 회 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전이가 된 경우에는 이제 성격도 달라졌어요. 원바람에서 쓸 수 있는 프로토콜하고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가 됐을 때는 어떤 항암제를 썼을 경우에 좋아질 때까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안 좋아지고 내성이 생기잖아요. 더 이상 항암제는 안 듣고 그냥 계속 암은 더 커져간다. 근데 내 정상 세포는 계속 파괴되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중단을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쓴다는 프로토콜을 이제는 전이가 됐을 때는 할 수가 없어요. 단 뭐냐면 좋아질 때까지 쓴다는 거죠. 좋아질 때까지. 그래서 하다가 안 되면 다른 약을 또 바꿔야 되는 거고. 그래서 프로토콜이 없는 거예요. 횟수 제한이 없는데, 되게 원바람에 썼던 약들을 나중에 재발 전이가 됐을 때 다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이제 재발 전이가 됐을 때는 새로운 약제들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런데 다 쓰고 나서 쓸 게 없다. 그러면 처음에 원발에서 썼을 때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된다면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대개는 다른 약제를 사용을 많이 하죠. 처음에 썼을 때 그 약에 이제 다시 썼을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암 머릿속에는 이미 저항하는 힘을 만들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새로운 약제들을 쓰는 거죠. 복수가 이게 차는 것은 말 그대로 배 안에 물이 찬다는 의미거든요. 물이. 그런데 이게 복수가 차면은, 복수가 무조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암에서 나오는 복수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이 간암 같은 경우는 간 기능이 나빠져가지고 삼투압이 떨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아주 맑은 물이 많이 있을 거고, 복막암 같은 경우도 이게 복수가 잘 차거든요. 근데 복막암 같은 경우는 이게 진물, 우리가 보통 이제 진물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제 분비물인데, 복막에서 분비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배 안에 물이 차면은 그것도 이제 복수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진하죠. 근데 이제 가장 진한 건 보면은 난소암이 또 이렇게 그 복수가 잘 차요. 그래서 난소암에서 장액성 아니면 점액성 이런 경우에는 보면은 장액성은 그래도 좀 이 농도가 그리 진하지 않아서 뽑기가 좋은데, 그 점액성 같은 경우는 우리 코 같은
똑같이 돼 있는 걸로 해서 복수가 차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복수천자를 하더라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그 외 암들도 전이가 되면서 올 수는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간, 그 다음에 복마가 그리고 난소화 이게 복수가 잘 차는 암이죠. 일단 복수가 잦다는 것은 일단 많이 상태가 악화된 걸로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기암이 돼서도 복수가 차면은 조금 힘들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간에서 오는 경우는 간 기능이 떨어져서 오는 거니까 그만큼 내가 이제 체력적으로 이제 한계점에 온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복막에서 이렇게 복수가 찬다는 것은 복막에 많이 퍼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난소는 원래 난소 자체가 이렇게 복수를 많이 만드는 암이에요. 난소는 암 자체 특이성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자면 복수가 차면은 그만큼 많이 진행했다고 보기 때문에 치료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말기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말기라는 것은 더 이상 치료가 하기가 이제 어렵고, 그래서 우리 이제 뭔가 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이제 개념이어서, 일단은 말기는 치료가 더 이상 안 된다. 이 개념을 일대 말기라는 용어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으로 보자면은 가장 증상으로 이게 볼 때 우리가 이제 악액질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악액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양 공급을 이런 것을 하더라도 하나도 우리 몸에서 영양소를 받아들이지를 못한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근육도 다 빠져버리고 기력도 떨어져 버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호흡을 하거나 이럴 때 냄새 같은 것도 좀 많이 나고 체력적으로도 완전히 다운이 돼버리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이제 악액질.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정말 빼빼 말라버리고 거의 먹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 많으니까 이걸 악액질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게 보이면 일단 이제 좀 거의 다 이게 말기까지 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아닌 상태에서는 그러면 이제 말기를 어떤 걸로 평가를 해야 될 건지, 그건 이제 우리가 검사를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요산 수치를 봐요. 요산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요산을 가지고 말기 체크를 한다는 것을 잘 모르는데, 요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암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산화물이 엄청 많아져요. 이 산화물을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항산화를 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항산화제들이 있어요. 뭐 비타민 C라든지,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황 종류의 이런 물질들이 다양하게 나와가지고 이 항산화를 시키지만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때 나오는 게 요산이 나와요. 요산을, 이거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이제 그 전 단계에서 나온 게 NRF라는 이런 물질, 강한 항산화제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그걸 넘어서게 되면 이제 요산이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요산 수치가 통풍, 요산이 높아지면 통풍이라는 병이 오는 건데, 통풍이 없던 사람이 암으로 인해서 상태가 나빠지면서 요산 수치가 7, 8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거의 터미널에 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볼 수 있는 게 암모니아 수치를 봐요. 암모니아 수치가 높아지면 곧 이 암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컨디션이 간 부전이나 신장 부전이 오고 있구나, 이제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간이 기능을 못하고 신장 기능을 못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거의 말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이제 볼 수 있는 부분, 이제 젖산 같은 경우도 이제 엄청 많이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혈액 검사나 아니면은 어떤 악액질 컨디션을 보고서 우리가 이제 말기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즘에 보면은 환자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지금 아무 증상도 없고 썽썽한데 대학에서 당신 3개월밖에 안 남았다, 6개월밖에 안 남았다, 이게 선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막 흥분을 해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학이나 이런 데서 그런 판정을 내리는 거는 그 환자의 컨디션보다는 그 암에 검사를 했을 때 그 암의 상태를 보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학에서 교수분들이 말하는 그 개념하고 우리가 보는 개념은 좀 다르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대학에서는 현대의학적인 부분을 가지고서 더 이상 해서 효과가 없다. 해야 어떤 부작용만 남고 삶의 질만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를 하지 않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써보지만 항암이나 이런 부분들을 써보지만 단지 생명을 좀 연장시킬 뿐이지 치료는 안 된다. 이럴 때 이제 그런 판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하나의 툴을 더 가지고 있다고 봐요. 왜? 우리가 현대의학적인 부분을 대학에서 할 거지만 우리는 면역이라든지 또 어떤 유전자 조절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환자의 어떤 체력적인 부분, 컨디션을 높여서 이 사람이 암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선고를 받고 오는 환자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 환자가 100% 치료가 안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우리의 하나의 생명이 그런 하나의 판단으로서 우리가 무조건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 환자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도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그 판단을 했대 그 말기의 기준, 이 기준이 아니다면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 환자가 원한다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선고를 받고 오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6개월밖에 선고를 안 했지만 2년, 3년 계속 잘 견디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환자가 다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 그리고 환자분이 원한다면은 우리가 그런 부분을 도와서 만약에 이 환자가 정말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있다면은 그거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무조건 선고를 받으면 안 된다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또 우리 환자에게 지금까지 해주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뭔가가 그 환자한테 희망을 주는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 우리 환자분들이 현대의학만 가지고 치료를 했던 분들이 대개 이제 나중에 이제 더 당황을 해요. 그 외 치료가 있다는 것을 이제 모르니까 이거로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이 오는데 저는 우리 그 환자분들이 그래서 이 암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기의 어떤 그 정보력을 동원을 해서 현대의학에서 해주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보완적인 부분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해서 그런 상태가 되기 전에 좀 보완을 할 수 있으면은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단지 대학에서 하는 이 부분만이 모든 거라고 생각하는 환자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와서는 이제 후회를 하는 경우도 이제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근데 뭐 그때 뭐 온다고 해가지고 당신이 왜 그때 몰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이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설명을 해요.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환자 본인들이 원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병행을 해서 한번 보자. 예,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 무조건 재발 전이 돼서 오는 환자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에서 다시 접근해보는 이런 나름대로 또 프로토콜을 또 만들어서 하죠.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환자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마 상당히 궁금해했던 부분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암이라는 용어가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게 많아요.
이 말 갖고 저 말 갖고 또 보면은 나는 이런 것 같은데 아닌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다고는 볼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조금 궁금한 부분들을 조금 풀어주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저희가 어떤 부분들이 환자가 더 궁금해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찾아올 거고 아니면 우리 환자분들이 댓글로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알려줬으면 좋겠다. 또 여기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또 보완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어떤 댓글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